8장 아키텍처 설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클래스의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과정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이나 또는 컴포넌트로 이제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컴포넌트나 서브 시스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들의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관리자, 개발자 등과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재사용성, 유지보수성 등과 같은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구조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왜 중요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냥 소스 코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스 코드만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아키텍처가 그 아키텍처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멀티티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단, 웹서버단, 애플리케이션 서버단, 그다음에 EIS 서버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쉽게 알 수 있겠죠. 특히 시스템을 확장할 때는 더더군다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웹서버단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려고 하면 현재 웹서버단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따라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면 새로운 컴포넌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컴포넌트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컴포넌트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스템을 확장을 할 때는 이 아키텍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키텍처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쉽게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하더라도 좋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잘 구축하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술과정 시간에 어떤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물에 대한 설계도를 그린 적이 있었죠. 그 설계도를 그릴 때 몇 가지 관점으로 설계도를 작성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해서 적어도 3가지 관점으로 사물을 표현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구성 컴포넌트 또는 구성되는 서브 시스템들이 그런 분할된 구조를 보여주는 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 시점의 컴포넌트 사이에 그 동적인 인터랙션 측면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사이에 공유되는 데이터 측면에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시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들과 그들이 위치하게 될 컴퓨터나 장치 측면에서, 즉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모델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키텍처의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키텍처의 아웃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요 요구사항이나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적인 컴포넌트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나 하드웨어 장치 또는 주요 소프트웨어 서브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패턴 중에서 적절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된 아키텍처 패턴에 이 주 컴포넌트들을 이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키텍처의 아웃라인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키텍처의 아웃라인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팀에서 독립적으로 아키텍처에 대한 첫 번째 버전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각 팀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가 작성한 아키텍처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합친다고 하면 보다 나은 아키텍처 아웃라인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키텍처를 정제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아키텍처 패턴을 선택을 하고 그 아키텍처 패턴에 맞춰서 주 컴포넌트를 이렇게 배치했었는데 그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맞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맞도록 좀 더 아키텍처를 약간 수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포넌트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인터페이싱하는 이제 주 경로를 찾고요. 이 경로를 따라서 데이터와 함수를 여러 컴포넌트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이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효율성에 맞도록 그 데이터나 함수를 컴포넌트에 이제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가용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가용성의 목적에 맞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품질 특성의 목표에 맞도록 그 데이터나 함수를 컴포넌트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면 되겠어요. 이 과정에서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확정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아키텍처를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키텍처를 계속해서 정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UML 다이그램은 아키텍처 모델을 기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UML 다이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기능 단위와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인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을 위해서는 컴포넌트 다이그램이 사용될 수 있겠고요. 논리적 컴포넌트를 이용한 유스케이스 실현을 표현하는 모델인 설계 유스케이스 실현 모델을 위해서는 시퀀스 다이그램이 사용될 수 있겠고, 물리적 컴포넌트가 어떤 노드에 배치되는지를 표현하는 모델인 컴포넌트 배치 모델을 위해서는 배치 다이그램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컴포넌트 다이그램과 배치 다이그램이 처음 등장하는 다이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기능 단위인 컴포넌트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이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논리적 기능 단위인 논리적 컴포넌트가 포함되겠고요. 이 논리적 컴포넌트는 그것이 컴포넌트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타입으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고전적인 컴포넌트의 표기법인 이러한 표기법을 써서 그 컴포넌트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논리적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컴포넌트에 막대 사탕처럼 붙여서 표시하거나 또는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반원 형태로 표시해서 나타냅니다. 위의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이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provided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아래의 경우는 이 컴포넌트가 요구하는 기능, 그래서 required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처럼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간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는 그 해당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컴포넌트가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컴포넌트가 이 컴포넌트의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인터페이스에 명세된 기능을 요 점선으로 연결된 이 컴포넌트가 이용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는 클래스나 패키지들의 묶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패키지 내부에는 또 다른 패키지나 클래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경우에는 클래스나 패키지를 묶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클래스 연산에 대해서 외부의 다른 패키지나 컴포넌트가 직접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갖춰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컴포넌트의 경우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패키지와 그 컴포넌트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사각형 표시에 이러한 심볼이 담겨 있는 경우는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컴포넌트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컴포넌트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심볼을 표시하면 그것이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이것이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인터페이스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막대 사탕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석한다고 하면 퍼시스턴스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이렇게 iPersistence 에 나타나게 되겠고 이 iPersistence 에 나타나는 기능을 이 order 컴포넌트가 요구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 점선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 이 persistence 컴포넌트는 이 인터페이스에 명세된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더 자세한 방법은 실습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치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배치 다이어그램은 개발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물리적인 배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가 있어요. 노드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육면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컴퓨팅 유닛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통 노드에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으로 이렇게 실행 환경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이 있죠. 컴포넌트들은 노드에 배치된 컴포넌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앞에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서 작성했던 그 컴포넌트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가 있죠. 링크는 시스템의 통신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 링크에서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설계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아키텍처 설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문서는 구현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설계 이슈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그룹이 설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설계 문서는 설계를 구현할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간에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목적,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상위 수준의 설계를 기술하고 있는 설계 아웃라인,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설계 이슈들, 그 다음에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타 상세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세 설계에 해당하는 클래스 설계에 대해서 클래스 설계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클래스 설계에 대한 5가지 원칙은 단일 책임의 원칙, 개방 폐쇄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리스코프 교체 원칙, 의존 관계 역전의 원칙에서 5개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일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클래스는 한 가지 종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체의 약한 결합, 그 다음에 강한 응집력을 실현할 수 있겠죠. 이 단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면 설계 시간은 다소 길어지지만 설계를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작업, 그다음 유지보수의 작업을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세틀먼트에는 증권 결제, 대금 결제와 같이 결제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검증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세틀먼트는 한 가지 종류의 책임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메시지 채널에는 메시지에 관련된 그 오퍼레이션들만 포함을 하도록 하고요. 인터페이스 세틀먼트 컨트롤에는 그 결제에 관련된 오퍼레이션들만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어때요? 그 한 가지 종류의 책임만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개방 폐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폐쇄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이 갖는 의미는 모듈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모듈을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 폐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 즉 확정되어야 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즉 폐쇄되어야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이 두 모듈이 만나는 지점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고 하면 개방 폐쇄의 원칙을 쉽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방 폐쇄의 원칙이 적용된 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개방 폐쇄의 원칙이 위배되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Employee 클래스와 Employee DB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Employee 클래스는 Employee DB 클래스를 이용하고 Employee DB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API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Employee DB 클래스의 구현이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Employee 클래스도 다시 빌드해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Employee 클래스는 Employee DB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API에도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Employee 클래스를 단위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요.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스트용 더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호출을 가로챈 다음 호출들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모듈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서 개방 폐쇄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시 설계한 그림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방 폐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라고 했었죠. 여기 그림을 보면 어때요? 여기 바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죠. 앞에서는 Employee DB가 클래스였는데 여기서는 Employee DB가 인터페이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Employee DB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스가 여기서는 Employee Database Implementation 클래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요구사항에서 데이터베이스 호출을 가로챈 다음 호출들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모듈을 두라고 했는데 그런 모듈이 여기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유닛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인터페이스, Employee D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그 Employee Database Implementation 클래스가 실현해서 원래의 Employee DB 클래스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모듈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API와 Employee 클래스가 같이 묶인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 클래스의 변경 없이도 인플로이의 주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와 의존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데 각 클라이언트가 해당 클래스의 특정 부분만을 이용하는 바로 그런 상황일 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스튜던트 인롤먼트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getName, getDate, prepareInvoice, postPayment라고 하는 4개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롤먼트 리포트 제너레이터는 이 중에서 getName과 getDate 메서드를 활용하고요. 여기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이 중에서 prepare invoice와 post payment 메서드를 이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이 student enrollment 클래스 전체가 즉 모든 메서드가 파라메타로 이제 전달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을 위해 적용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딱 필요한 메서드만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메서드에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메서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의 사례에서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 적용된 다음의 상황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앞 그림과 같이 스튜던트 인롤먼트 클래스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인롤먼트 리포트 제너레이터에는 이 인롤먼트 리포트 제너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메서드인 getName과 getDate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파라메타로 전달되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에는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필요로 하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파라메타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코프 교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는 자식 타입은 언제나 부모 타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상속 구조가 갖는 특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개방 폐쇄 원칙의 기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확장된 자식 클래스는 변경으로부터 폐쇄된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 사용자가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래 부모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스턴스 오브나 다운캐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구체적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두 개의 클래스 C1과 C2가 있다고 할 때 C1이 C2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럴 때 C1을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의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 클래스는 변화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상성이 높은 쪽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위 단계의 모듈은 하위 단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클래스의 상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반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클래스 참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참조 대상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함수 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호출된 함수를 추상 함수로 만들면은 바로 그러한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